가을에 옛사람이 그리울 때 읽으면 위로가 되는 책으로 신달자의 그래도 그리운 사랑이여 오늘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제가 참 마음에 드는 몇 장만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 장으로 제목은 아름다움과의 만남입니다. 뭘 하고 있나요? 어느 순간에라도 자신에게 이 한마디를 물을 때 우리는 스스로의 자세에 대해 새로운 이해를 하게 됩니다. 무엇을 하려고 하나요? 라든지 무엇을 했나요? 라고 물을 때라도 우리는 한결같이 하나의 행위에 머물고 그 하나를 위해 돌진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하나는 분명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아름다워지기 위하여 아름다움을 만나는 그 과정의 고통과 외로움을 참을 줄 압니다. 우리의 마음속은 때로 초등학교 1학년이 그린 한 장의 그림과 같아서 눈이 눈썹 위에 달리거나 귀가 얼굴보다 큰 기형적인 면에 치우쳐 무질서한 혼란 속에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이나 교양 따위도 한 번에 뒤엎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힐 때도 흔합니다. 그러나 아름다움에 대한 애정만은 쉽게 버릴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아름다움과의 만남은 언제나 우리들 안에서 혹은 밖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지며 더 아름다움과의 만남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향하여 걸어가는 가장 근원적인 목적은 언제나 아름답고자 하는 내면의 갈등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소망을 갖는 일, 꿈을 키우는 일, 예고 없이 우리의 어깨 위까지 차오르는 고독의 늪에 흠씬 몸을 적실 때라도 한순간도 우리의 의식을 놓치지 않는 것, 어떤 위기에서조차도 아름다움을 쫓는 그 마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나 아름다웠을까요? 또한 아름다운 그것은 우리가 부르면 언제라도 대답하고 와주는 그런 것일까요? 아름다움은 우유부단하지 않고 냉정하여서 아름다움은 어느 곳에서나 자기 발에 맞는 신발을 골라 신을 수 있는 기성화가 아니어서 자신의 아름다움을 창조해내는 고통을 치르지 않고서는 그 아름다움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이를테면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데 아름다움이 있는 것만은 아니며 달성하고자 하는 내심의 노력이 바로 아름다움이라는 걸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이것도 잊지 맙시다. 아름다움에 대한 잘못 인식의 과욕은 오히려 아름다움의 반대쪽인 추한 모습으로 우리를 쫓겨나게 할 것입니다. 만약 젊은 그대들이 짙은 화장과 어울리지 않는 화려한 의상과 빛나는 액세서리를 목에 팔에 걸었다면 그것이 아름다움일까요? 아름다움은 바로 자신에게 충실해 있을 때 절로 눈부시게 되는 광채임을 압시다. 아름다움은 곧 젊은 그대들입니다. 어떤 경의의 자연보다도 으뜸으로 그대들은 아름답습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는 원수도, 세기의 미인이었던 엘리자베스 테일러도, 큰 부자도 20살의 나이 앞에는 그지없이 초라한 모습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린 또 잊지 맙시다. 그 귀하고 대단한 아름다움에는 보이지 않는 길고 튼튼한 다리가 있어 붙잡아 두어도 서서히 우리를 떠나갑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키는 진실을 가져야 합니다. 아름다움과의 만남은 바로 이 진실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터득할 때 그대들은 사랑을 만날 것이고 또한 아름다움을 만날 것입니다. 꽃을 아름답게 보는 것은 우리들의 눈입니다. 우리의 눈을 아름답게 하는 건 우리의 지성입니다. 그 지성을 쌓아 올리는 건 또한 자신의 정확한 발견에 있습니다.
이 모두는 아름다움과의 만남을 갈구하는 우리들의 아름다운 자신과의 약속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지우개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지우개는 우리들 마음속에 가꾸는 아름다움만은 지우지 못하며 시간은 다시 여러 가지 형태의 아름다움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어느 날 나는 20살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3가지의 문제를 두고 고뇌했죠. 누구를 사랑할 것인가, 무엇이 될 것인가, 아름다움을 지키며 찾는 방법은 무엇일까 하는 문제로 밤잠을 설치곤 했습니다. 해 저무는 곳의 황혼, 밤하늘의 별, 잔디 위에 누워 바라보는 구름들의 무한한 변신을 바라보며 나는 모름지기 고뇌에 차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의 내 모습이 그 무엇보다도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은 아름다움의 오만에 앞서 미래에 대한 영원한 아름다움에 갈등에 쌓인 무한의 가능성에 있는 처녀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두 번째 장으로는 행복입니다. 행복은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소유하는 것이기에 행복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여유를 가지는 곳에 행복이 있으며 얼마간의 미지수와 소망이 따를 때 행복한 것이다. 행복은 매우 철저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더욱 누구나 행복할 수 있는 근거와 확실성이 있다. 타인에게는 조잡스럽고 귀찮은 일밖에 되지 못하는 것이 본인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감을 갖게 하는 일이 있다. 그것이 바로 행복의 속성이다. 행복은 원형이 없으므로 물과 같이 자기 그릇에 담는 사람의 것이 되는 것. 행복이란 꾀가 많아 몸을 잘 도사리고 필요로 하는 자에게만 사랑을 받으려 합니다. 찾지 않는 자에게 행복은 절대로 찾아가지 않습니다. 느긋한 행복, 참신한 행복, 감격적인 행복. 행복을 어떻게 그려야 할까? 생텍쥐베리는 어린 왕자에서 우리가 원하는 행복은 상자 속에 들어있다. 행복은 그냥 사각으로 된 상자일 뿐이다. 그 안에 들어있는 행복이다. 그 안에 들어있는 행복이란 그리는 사람마다 다를 것이요. 칠하는 빛깔마다 다를 것이다. 행복이란 자신의 영혼이 훌륭하다고 느끼는 데 있으며 이 외에는 소위 행복이란 건 없다. 때문에 행복은 비탄이나 회한 가운데에도 존재할 수 있다. 우리가 당면하는 모든 불운 속에서 더욱 우리의 정신을 닦는 것처럼 행복은 기꺼이 자신을 바치는 데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가 행복을 어떠한 보상으로 받으려고 할 때 불행해지는 것이며 행복의 양을 저울질할 때 다시 불행해지는 것이다. 행복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행복 자체를 인생의 목적으로 삼지 말고 행복 이외의 어떤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데 있다. 어떠셨나요? 칸트는 행복을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어떤 일에 희망을 가지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주어진 시간에서 행복하시길 바라고요. 지속적으로 저와 인문학 공부를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